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당사자인 김의겸 의원은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우르르 몰매를 가하는 것이 저급하고 유치하다고 받아쳤습니다.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자금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의 진술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이 건넨 돈이 대선 경선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 민간 사업자 보유 보통주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개입 여부를 겨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두 나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는 경고를 해온 것과 관련해 불리한 전황에 따른 위기의식과 함께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하고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의 행보를 경계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가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2%, 지난 8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다음 주 열리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경북 동화 광산에서 매몰 사고로 갱도에 몰입된 노동자를 찾으려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생還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업체가 불법으로 갱도에 메운 광물 찌꺼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자 업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통일로, 사직로, 3일대로 등을 이용해 우회 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을 뒤흔든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우르르 몰매를 가하는 것이 저급하고 유치하다고 받아쳤는데요. 이렇게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는 상황을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개 언급이 나왔습니다. 관련 질문을 받고는 일축하나 싶었는데 격한 어조로 가짜뉴스 선동이다, 국경 문제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같은 표현, 저급하고 유치하다는 말로 곧장 받아쳤습니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국정감사장에서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다. 질문을 못한다. 그러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입장으로서는 배지를 떼야 되는 일이죠. 술자리 의혹은 잦아들기는커녕 갈수록 전선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품위유지 의무와 모욕 발언 금지 규정 등을 들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괴벨스식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적이고 혹세무민 구태 정치는 퇴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제정신인지 난 잘 일고에 언급할 논평할 가치도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유치찬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시간 대통령 동선을 공개하면 그만이라며 의원 질문을 봉쇄하는 태도는 헌정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습니다. 지난 순방 기간 발언 논란을 다시 꺼내며 윤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비속어를 쓴 것이야말로 국격을 훼손한 것인데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유체이탈식 화법 아니신가요?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 선동이라는 말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사정정국과 맞물린 여야 냉각기,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과 요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모든 걸 걸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역시 김 의원을 엄호하며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강력 반발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거듭된 부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실세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타당한 의혹 제기를 오히려 법적 대응으로 겁박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폭들이 무슨 말하자면 표현이 거칩니다만 뭐 손모가지 걸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걸고 할 게 아니죠. 네. 물으면 답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전직 비대위원장이자 민주당 내 핵심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비슷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윤석열 대통령을 고리로 심야 술자리 의혹이 터무니없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은연중에 강조한 건데 당장 한 장관은 발끈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과거 논란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선 데 이어 그분이야말로 5.18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 전체를 상대로 가짜뉴스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상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인데 정치권에선 현직 장관의 이런 행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정정국에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강경 발언을 내놓는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타공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이 결국 여의도 정가로 입성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거대 야당과 각을 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한 장관은 아직까진 2년 뒤 총선 출마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정가의 오랜 격언처럼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장관을 꼬집어 공격하는 게 오히려 한 장관의 정치적 위상만 키워주는 거라는 경계론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인 만큼 한 장관은 당분간 여야 공방의 중심에서 논란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고 대선 자금의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의 진술 거부로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선 경선을 위한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차 구속기간 만료를 맞은 김용 부원장의 신병을 열흘 더 확보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다음 달 7일까지 김 부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연일 소환에도 진술 거부로 대선 자금 사용처와 이재명 대표 관여 여부 규명이 난항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로선 당연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술 거부에도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는 민주당과 김 부원장 측 비판을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럼 법원을 욕하셔야죠. 법원이 그러면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한 장관의 자신감에는 유 전 본부장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전화 저장 기록과 비밀번호까지 제출했다면서 흔적은 지워지는 게 아니란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대표 측근들과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는 물론 대장동 사업이나 대선 자금과 관련한 결정적인 물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제가 어떻든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진실에 입각해서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제공하겠다라는 의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에게 건넨 돈이 대선 경선을 위한 자금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정식 수사 개시와 뇌물죄 추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김 부원장이 성남시 의원 시절, 정 실장이 성남시와 경기도청 재직 당시인 2014년과 2020년에 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은 앞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쥐고 있다는 증거가 김용 부원장을 넘어 이재명 대표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이 되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 회계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 씨가 사업 전체 지분 가운데 25%만 받고 빠지라고 말했고 나머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 대상 장관들의 소환 조사는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이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과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인 지 보름 만입니다. 조직적인 사퇴 요구가 있었는지를 놓고 둘 사이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이 임 전 원장 사퇴에 개입한 건 아닌지 집중 추궁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집중해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동부지검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하는 모든 부처 장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7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통일부와 과기부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가장 고위급 인사는 지난 2017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을 지냈던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소환 대상자로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을 촉발한 위기 국면 속에 정치권에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한창입니다. 여야가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판에 최문순 전 지사와 김진태 현 지사 간 핑퐁 책임 공방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레고랜드 사태를 대여 공세의 기회로 보고 연일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진태 지사의 도정 능력 부족으로 채권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자진 사퇴로 책임지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 지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조기 귀국이 아니라 조기 사퇴입니다. 전임자 지우기에 나선 검찰 출신 경알못 도지사 김진태의 귀환을 바라는 국민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쌍끌이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평가절하하며 현 정부의 경제실정 난맥상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춘천을 직접 방문하고 김 지사 면담도 요청하는 등 레고랜드 쟁점화에 당력을 쏟아부을 태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원도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동요 불똥이 정부 여당으로 옮겨붙는 걸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진태 지사가 아닌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한 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김진태 지사의 조치도 적절했던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일인 것 같고 시선 돌리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권 책임론을 띠는 민주당과 판박이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위기가 시작됐다며 화살을 전 정부로 돌렸습니다. 현재 국내 시중 자금이 경색된 주 원인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한전의 국내 채권 시장 교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국민 경제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선거와 표만 고민한 결과입니다. 정부 여당은 30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레고랜드 여파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도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의 내탓 공방이 연일 가열되면서 따가운 논총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과거 이 후보자의 장관 시절 고교 서열화 정책의 부작용과 에듀테크 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하며 학력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받아쳤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한 고교 다양화와 일제고사 등이 서열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하고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 그 경쟁 교육에 대해서 사과할 그런 의사 없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했고 그 부작용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듀테크 기업과의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나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 교육협회 기부금과 후원금을 낸 에듀테크 업체들이 특혜를 받았거나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1억 기부해놓고 그다음에 기기 대여 임차료로다가 1억 3,600을 회수해 간 형태가 되었는데 특정 사교육업체 홍보에 앞장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 줄었던 사교육비가 문재인 정부 때 18조 6천억 원에서 23조 4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맞섰습니다. 또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형 맞춤형 수업을 해줘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학력 격차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이런 가정의 그 양육 교육 부담으로 인해서 결혼을 회피한다거나 출산을 회피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에듀텍을 활용한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을 보이는 분야다. 이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자신이 임명되면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에 규제 없는 지원을 하며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의당이 신임 당대표로 이정미 전 대표를 선출하면서 신임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신임 당대표 선출 보고대회에서
결선 투표 결과 63.05%를 득표해 36.95%를 얻은 김윤기 전 부대표를 누르고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앞선 투표에서 신임 부대표로 이기중 전 서울관악구 의원과 이현정 전 정의당 기후위기 대응 본부장을, 청년정의당 대표로는 김창인 남양주갑 지역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당의 신임 대표로 취임한 이정미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겠다면서 제3의 정치를 원하는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대표의 취임 소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기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퇴행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정의당은 철저하게 민생의 전장에서 싸울 것입니다. 정치에 좌절하고 경제 위기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 곁에서 싸우겠습니다. 노동, 시민사회 세력, 제3의 정치를 바라는 모든 이들과 힘을 합칠 것입니다. 북한이 호국훈련 마지막 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낮 12시쯤부터 20분 동안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24km, 속도는 약 마하5로 탐지했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 14일 이후 2주 만으로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으로 무력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2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한 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위반이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의도적으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놓고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해상 분계선을 우리 측이 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겼는데요. 북한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서북도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새벽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습니다. 20여 회 경고통신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무포호는 두 차례 경고 사격을 받은 뒤에야 NLL 이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남측이 해상 분계선을 침범했다며 방사포로 추가 무력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해상 분계선은 지난 1999년 9월 인민군 총참모부가 특별보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입니다. 1953년 유엔군이 설정한 NLL보다 최대 6km 이남으로 북한은 연평도 남쪽 해역 대부분과 서해 5도도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제2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까지 일으켰습니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 도발을 일삼고 의도적인 NLL 침범까지 벌이며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NLL 도발은 과거에 상습적으로 하던 도발이기 때문에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또 한국군, 미국군의 한미동맹을 테스트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 당국은 서해 북방 한계선은 우리 군이 피로 지켜낸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날 거라고 경고한 데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리한 전황에 따른 위기의식과 함께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하고 또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경고에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권 문제라고 반박하면서 러시아를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데에는 최근 전황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선제적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우리 군이 폴란드와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폴란드는 반러시아 전선에 선봉에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 폴란드로 수출된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했을 거란 겁니다. 러시아가 자기 스스로의 우려를 차단을 하기 위한 걸로 보여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폴란드에 이제 방산 수출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약간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다짐한 것도 푸틴 대통령의 경계심을 키웠을 수 있습니다. 지금 푸틴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나토 국가들이 고성능 어떤 첨단 무기들을 지원하면서 전세가 지금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마저도 그러한 무기를 공급할 것 같으면은 더욱더 어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변해들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리가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러 관계에는 일단 멈춤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향후 한러 관계의 방향도 다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21일 내린 동원령의 공식 종료를 발표했다고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에서 부분 동원령이 완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목표로 한 30만 명을 동원했으며 이 중 8만 2천 명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됐고 21만 8천 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추가 동원은 없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지원자만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뒤엎고 신형 전술 핵무기를 계속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핵 위협은 중국을 놀라게 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 공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잠수함 발사 핵탄두 순항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취소를 확인했습니다. 또 B2 등 전략 폭격기에서 투하되는 핵항공 폭탄인 B-83-1도 퇴역시키기로 했습니다. B-83-1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탄두의 80배인 최대 1.2메가톤의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도입이 확정된 신형 전술 핵무기 W-76-2를 계속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W-76-2는 파괴력이 5에서 7킬로톤 사이의 전술 핵무기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2020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W-76-2를 불필요하고 낭비적이며 옹호의 여지가 없는 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퇴역이 검토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전술 핵무기의 위협이 부각되자 시기상조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의 전술핵이 수백 발에 불과한 반면 러시아가 보유한 전술 핵무기는 최다 2,000발에 이르며 지금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신무기를 다수 개발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 역시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주요 핵무기 보유국 두 곳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잠재적 적국으로 마주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신형 전술 핵무기를 계속 운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의 핵 위협은 중국을 놀라게 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할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개를 보유할 것이라는 미국의 예상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상적인 핵 역량 현대화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며 함부로 추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세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연속 1을 넘었습니다.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계절 독감도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만 5천여 명, 지난주보다 11,000여 명 늘면서 이틀 연속 3만 명대입니다. 확산세 감염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9로 2주 연속 1을 넘겼습니다. 증가세란 말을 주저하던 정부도 반등 조짐을 보인다며 감소세가 끝난 것을 인정했습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5주간 중증화율은 0.12%에서 0.19%로, 치명률도 0.06%에서 0.09%로 상승하였습니다. 계절 독감도 문제입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4.7배가 넘습니다. 2년 건너뛴 것 때문인지 일찍 시작한 독감 유행이 잠시 주춤하는 듯했는데 다시 확산하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층의 독감 의심 환자 분율은 14.3명으로 유행 기준의 3배 수준입니다.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이 현실화된 가운데 일반 성인도 코로나 이가 백신 셋 중 하나를 골라 맞을 수 있게 된 첫날 10만 4천여 명이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BA.1 대응용 모더나 백신 예약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방역 당국은 현재 유일하게 당일 접종이 가능한 것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많이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경우 평소에 다니던 병의원과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시고 또 각 백신마다 접종 일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약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7월 전에 마지막 접종을 했거나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사람들은 추가 접종 대상이라며 이가 계량 백신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951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448명이 늘었고 일주일 전보다 만여 명이 많아 밤 9시 기준 중간 집계에서 9일 연속 전주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확진자 수는 보통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코로나19 유행이 반등세에 접어들면서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봉화 광산에서 매몰 사고로 갱도에 고립된 노동자를 찾으려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還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업체가 불법으로 갱도에 메운 광물 찌꺼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업체는 부인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직 갱도를 오르는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구조용 갱도를 파내면서 나온 토사가 엘리베이터에 실려 나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고립 노동자가 구조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작전은 사고가 난 제1수직갱도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상 떨어져 있는 이곳 제2수직갱도 지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2갱도에서 수직으로 140m를 내려간 뒤 다시 수평으로 130m를 이동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수십 년째 방치된 갱도에 암석과 토사가 뒤섞여 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통로는 저 작업하는 레일이 안 깔리는 상태고 이 지주대는 수십 년 전에 지주한 상태라서 안반이 단단하지가 않답니다. 무너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애타게 생환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늦어지는 구조 소식에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좁은 갱도 탓에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한스럽기만 합니다. 기대가 될 만한 아무런 장비나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그 시간이 지체가 되고 가족들은 또 사고 원인으로 불법 매립한 광물 찌꺼기를 지목했습니다. 업체가 비용을 줄이려고 갱도에 광물 찌꺼기를 매립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불법 매립은 없었고 무너진 광물은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폐기물을 벗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것도 예상치 못한 것이
예상치 못한 것이 터져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이건 저희들도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경찰과 관계당국은 우선 급한 구조 작업을 마치고 이후에 무너진 토사를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오수관 보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매몰돼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의무 준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 주변으로 높은 흙더미가 쌓여 있고 땅을 파낸 자리엔 건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구조물 사이엔 접근을 금지하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용암리에 있는 오수관 보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장 안전을 점검하는 감리업체 소속 67살 남성 A씨가 구덩이에 빠져 흙에 파묻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1시간 40분 만에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싱크홀이면 푹 빠져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다시 무너지니까 천천히 이렇게 파가지고 2시간 정도. A씨는 사고 당시 7m 깊이로 파인 구덩이 사이에서 작업하다 딛고 서 있던 집안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추락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서 있던 곳 아래를 관통해 두 구덩이를 지름 1.5m 크기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 구덩이 위엔 철제 시설물이 설치돼 가벽 역할을 했지만 A씨가 서 있던 바닥은 흙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흙이 다 모래잖아요. 물이 다 한강 있다고. 이 옆에서 파니까 그냥 확 물러들어요. 해당 오수관 보강공사는 경기 양주시가 발주해 2019년 3월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지만 사망자가 시공사가 아닌 감리업체 소속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시공사 등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최근 김 전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의원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19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남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애경산업과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애경산업과 안용찬 애경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높이는 등 규제를 푸는 방안뿐 아니라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추가로 규제 지역 해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73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04제곱미터 시세가 16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곳입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소식에도 현장에선 큰 변화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당장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율도 높고 부담해야 될 게 있고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들 다들 갖고 계셔서 좀 더 있으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섣불리 이번 조치가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올해 들어 이뤄진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 비중은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가주택 거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DSR 규제 등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대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시장에서의 반발도 우려가 됩니다. 추가로 예고된 규제지역 해제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도 관건입니다. 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 지난번 해제 때 사실상 지방은 다 풀린 만큼 수도권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도금대출 기준선 상향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한도가 50%로 조정되는 등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 추세를 전환시킬 만큼의 효과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공약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이고 현재는 매수 심리가 아주 심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일 발표한 50만 호 공급 대책 역시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수도권 무주택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행 가능성엔 물음표가 붙는다는 지적입니다. 금리 상황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변수가 많아서입니다. 분양시장은 PF 자금 조달과 경기 변동에 예민한데 주택개발 환경상 금리 문제나 경기 위축 우려 등이 해결되지 않고선 공급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건설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래 자체가 없는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좋은 타이밍에 각종 규제 완화 및 공급량 증가를 발표했다고 생각됩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같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부동산 업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올리는 등 최근 금리 인상이 잇따르자 가계대출 금리가 10년 2개월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계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발표하면서 서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10년 2개월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9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연 5.15%로 한 달 새 0.39%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2012년 7월에 5.20% 이후 처음으로 5%대 금리 시대가 열린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44%포인트가 올라 4.79%, 신용대출 금리는 0.38%포인트 올라 6.62%에 달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1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금리 비중마저 24.0%로 8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는 1.33%포인트로 전월보다 0.21%포인트 줄면서 한 달 만에 축소 전환했습니다. 다음 달 금통위에서도 적어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가계마다 적절한 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미 상무부는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전월보다 0.3%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8월과 같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문가의 전망치와 일치해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9월 미국의 소비자 지출은 전월보다 0.6% 증가해 시장 전망치 0.4%를 상회했습니다.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여는 것은 급여도 그만큼 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속에도 일본은행은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엔저가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 일본 정부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통해 또다시 돈 풀기에 나섰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은행이 단기금리 마이너스 0.1%, 장기금리는 0%로 유도하는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엔저로 수입 원자재 값이 크게 뛰면서 올해 일본 물가 상승률 전망은 2.9%로 올라갔습니다. 일본은행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물가 상승률 목표 연 2%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는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금융 완화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23年、2024年でも物価上昇率が1% 台半ばっていうか、そういう見通しでありますので、
今すぐ金利引き上げとかですね、出口というのが来る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おりませんが。 기업 생산성을 올려 수익을 키우고 임금이 올라 소비가 늘고 물가도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를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임금은 지금의 물가 상승을 감당할 만큼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분배를 강조한 자신의 간판 정책,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임금 상승이 필수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最優先で取り組むべきは構造的な賃上げであると、成長分野に円滑な労働移動がなされるからこそ経済成長と賃上げが実現できると。 한 해 전보다 20-30%까지 뛴 전기요금은 내년 봄부터 더 오를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지원 등을 포함해 280조 원을 넘는 추가 예산을 경제대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메꾸게 됩니다. 한 해 국내 총생산 GDP의 2.5배를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 속에 이번 대책으로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호박잎같이 생긴 덩굴이 강가를 무성하게 뒤덮고 있는 모습 한두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건 가시박이라는 생태계 교란 외래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제거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을 최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양주시 인근의 한강변 산책로입니다. 호박잎 같은 거대한 덩굴이 높은 나무잎까지 거미줄처럼 휘감고 있습니다. 북미가 원산지인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입니다. 이 가시박 아래는 개나리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박으로 뒤덮이고 나면 대부분의 나무들이 2-3년 이내에 죽게 됩니다. 칡넝쿨처럼 다른 식물을 타고 오른 뒤 무성한 잎으로 햇빛을 80% 정도 가려 식물을 말라 죽게 합니다. 가시박이 토종식물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칡은 뿌리가 깊이 들어갔지만 얘네들은 깊지도 않아요. 깊지도 않으면서 깊어봐야 한 2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뿌리 깊이가. 그런데도 하여튼 엄청나게 번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강유역관리청은 지난 2012년부터 가시박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특이한 번식 방법 때문에 퇴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 개체에 최고 6,000개의 씨앗이 달리는데 평소 땅속에 묻혀있다 홍수가 나면 토사에 쓸려 강 하류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장소를 3년에 걸쳐 연간 3번씩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초토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싹이 나올 때 6, 7월, 7, 8월에 1차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줄기가 좀 올라왔을 때 2차 작업을 하고 마무리 이제 뿌리까지 뽑는 3차 작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외래 식물이 물러난 자리엔 거짓말처럼 갈대와 부들 같은 토종식물이 군락지를 형성했습니다. 한강유역청은 가시박 외에도 단풍잎 돼지풀과 환삼덩굴 같은 외래 식물 퇴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34원가량 편성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바이올린계의 젊은 거장 양인모 씨가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7년 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우승하고도 왜 거듭 도전을 했는지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코로나19 때문이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세계적 권위의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양인모 씨. 이미 7년 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우승해 전 세계에 그의 재능을 충분히 입증했는데 왜 또 도전했을까? 코로나19가 그 계기였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지니까 내가 왜 연습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세상에 왜 필요하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 같고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 이후 얻은 임모니니에 임모리우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며 앞으로는 현대음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가니니 우승자라는 타이틀만이 저를 수식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가니니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에도 저는 관심이 많고. 양인모 씨는 고국의 팬들을 위해 다음 달 10일
창단 60주년을 맞은 부산시향과 협연을 펼칩니다. 그리고는 시벨리우스 콩쿠르의 후속으로 잡힌 유럽 공연 등 바쁜 해외 순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27살 청년, 젊은 거장이라는 수식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궁극적으로는 직접 음악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써서 제가 직접 연주할 수 있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곡을 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매일 작곡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작곡에 관해서 조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제 제정신인 사람이 트위터를 소유하고 미국을 혐오하는 극좌 광신도가 더는 운영하지 않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남편이 현지 시각 28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괴환의 습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펠로시 의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괴한이 펠로시 의장 자택을 침입해 펠로시 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를 공격했다며 범인은 체포됐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 남편은 둔기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으며 사건 발생 당시 펠로시 의장은 자택에 머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당사자인 김의겸 의원은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우르르 몰매를 가하는 것이 저급하고 유치하다고 받아쳤습니다.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자금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의 진술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이 건넨 돈이 대선 경선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 민간 사업자 보유 보통주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개입 여부를 겨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두 나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는 경고를 해온 것과 관련해 불리한 전황에 따른 위기의식과 함께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하고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의 행보를 경계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가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2%, 지난 8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다음 주 열리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경북 봉화광산에서 매몰 사고로 갱도에 고립된 노동자를 찾으려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생還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업체가 불법으로 갱도에 메운 광물 찌꺼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자 업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통일로, 사직로, 3일대로 등을 이용해 우회 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오늘과 휴일인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만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온도 서울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9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9도 정도로 예년보다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세종내로에 집회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오후에는 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구간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면서 세종대로의 좌회전과 유턴을 금지하고 직진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통일로와 사직로, 3일대로 등을 이용해 우회 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단풍은 1년 중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인데요. YTN 카메라가 절정을 이룬 강원도의 단풍을 포착했습니다.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처럼 환상적인 모습을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 비밀의 정원이란 이름이 붙은 이곳에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을 이뤘습니다. 마치 융단을 깔아놓은 듯 붉고 노란 단풍이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아침 햇살이 더해지면 단풍은 형형색색으로 빛나며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오색 단풍을 품은 몽환적인 풍경이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합니다. 자작나무가 군락지를 이루는 인제 응봉산. 흰색 나무와 단풍이 어우러지면 절경을 이룹니다. 빨강, 노랑, 초록의 화려한 나무들이 뒤엉킨 숲은 1년 중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횡성 태기산은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하고 은은한 단풍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온통 주홍빛으로 물든 산, 그리고 그 산 사이를 구불구불 가로지르는 도로가 인상적입니다. 이례적인 10월 대설을 견딘 홍천의 단풍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선명한 재빛을 되찾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강렬한 햇빛과 그 아래에서 빛나는 오색 단풍의 모습에서 자연의 신비하고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깊어가는 가을, 풍경화처럼 아름답고 선명한 단풍의 향연은 전국 곳곳에서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라산 단풍도 절정을 맞았는데요. 지난해보다 9일 빨리 찾아왔다고 합니다. 서둘러 한라산을 찾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고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라산이 울긋불긋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산 구석구석마다 절정에 이른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오색 물결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화려한 색에 취한 나들이객들은 험한 계곡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화사한 가을잎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담아갑니다. 단풍이 너무 좋아가지고 작년 11월에 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 왔거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한라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된 건 지난 18일. 이후 6일 만에 산 정상에서부터 80%가량 단풍이 물들며 절정을 이뤘습니다. 올해 한라산 단풍 절정은 지난해보다는 9일, 평년보다는 4일 빨랐습니다. 단풍은 기온이 낮을수록 일찍 드는데 한라산 단풍 관측 지점인 어리목의 이달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4.3도 낮았습니다. 평년보다 낮은 기온 탓에 일찍 절정에 이른 만큼 나들이객들은 단풍을 즐기면서도 겨울이 일찍 올까봐 아쉽습니다. 너무 예쁘고 알록달록한 게 예쁜데 이게 금방 질 것 같아서 겨울이 곧 올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요. 한라산 단풍은 다음 달 상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난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돈을 건넬 당시 경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와 돈이 대선 자금 용도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가 연결된 온라인 저장 공간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검찰에 넘긴 것과 관련해 진실에 입각해 소명할 수 있는 내용과 필요한 내용을 다 넘기겠다는 의지로 제공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휴정 시간엔 기자들이 물적 증거로 지목된 돈 상자의 실체를 묻자 검찰이 봉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을 진술과 비교해가면서 검증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가 6주 만에 30%로 올라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함께 올랐습니다. 양쪽 모두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박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과 검찰의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 지난 일주일 정치권은 온통 사정 이슈로 뒤덮였습니다. 한 주 동안 여론을 살핀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30%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를 벗어난 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지지율이 33%까지 올랐던 9월 셋째 주 이후 6주 만입니다. 6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오른 점을 미뤄볼 때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2%포인트 올라 35%를 기록한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윤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는데 수사 드라이브가 윤 대통령 지지층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에도 위기감을 주면서 응집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30%대로 올라선 것을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예측 어려운 변수가 많지만 차츰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당에서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정리된 이후 국정 운영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 큰 사고 없이 마친 80분 생중계 경제회의 등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중도층 거부감이 여전해 부정평가가 60% 아래로 내려오지 못한다는 점은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최근 윤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등 보수층에 호소하는 행보를 어디까지 이어갈지를 두고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다음 해외 일정인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전까지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행사 기획보다는 당분간 안정된 국정 운영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장관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핵심 쟁점을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더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금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은 뭐 거시겠습니까? 거신 거 좋아하시잖아요.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터져나온 심야 술자리 의혹은 여야의 첨예한 공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터무니없는 흠집내기라는 여당과 타당한 의혹 제기라는 민주당이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난 제정신인지 난 잘. 질문 자체를 봉쇄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는 저는 그것은 앞으로 국회 헌정사에도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데 이어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도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가짜뉴스로 못 받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이 저질 가짜 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물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관건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이뤄진 만큼 국회라는 장소 요건은 갖췄지만 문제는 해당 의혹이 직무와 관련된 건지입니다. 설사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명백하게 허위라는 걸 알고도 의혹을 제기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핵심 쟁점을 무자르듯 명쾌하게 나눠서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국감장에서 불거진 의혹을 놓고 면책특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뇌물수수 의혹은 고소전으로 번졌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수사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코마트레일에서는 이 이사의 측근 계좌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공익 정의야 다 들어보세요. 하지만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고 노회찬 의원은 명예훼손 등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국회 내 발언 외에 인터넷에 명단을 올린 건 면책특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야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앞으로 김의겸 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의 적용 범위를 놓고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내부적으론 식량난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주민들의 먹거리 해결에 매진하는 애민 지도자로 부각하기 위해 대대적인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중앙TV가 이달 중순부터 꾸준히 방송하고 있는 새 기록 영화 인민의 어버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부각하며 우상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로 그토록 근심 걱정이 많으신 사회주의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이 만경대 강반석 혁명학원을 찾아 학생들의 식사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일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특별 조치로 평양 대성산 부근에 아이스크림 공장이 준공됐다는 소식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연일 부각하며 식량난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데 대북 제재 장기화와 작황 부진 등으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1994년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36만 톤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미 제시한 올해 목표가 있어 주민들의 기대치는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주민들에게 단순히 쌀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수준을 충족시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한국개발연구원은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연평균 1.5배가 넘는 최대 135만 톤에 달하고 식량난은 내년까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해 주민들의 고통도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핵훈련을 실시하는 등 서방을 상대로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푸틴의 정치적 권력이 확고하지만 내년 초까지 전세가 밀릴 경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가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됩니다. 바다 위에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솟구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 핵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 발사 장면까지 공개한 러시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사용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подготовк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 ваш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водится тренировка по управлению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Federaции. 러시아는 서방을 향해 핵 시위를 계속하고 내부에선 각종 벽보와 광고를 통해 군 동원령을 정당화하는 홍보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까지 나서 군 동원령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중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내외적인 노력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영토를 무리하게 병합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욕심이 서방 세계와 부딪히며 결국 자신을 힘들게 만들 것이란 지적입니다. Where this goes, nobody knows, but it's safe to say that this probably is the most perilous moment for Mr. Putin since he took power about 20 years ago.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푸틴의 정치적 권력이 확고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 8명을 인용해 최측근과 군대 또는 정보기관 등이 푸틴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평화기금의 러시아 전문가도 푸틴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망명하거나 투옥됐으며 그는 충성파에 둘러싸여 있다고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초 전세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앤서니 브렌튼 전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는 만약 내년 3, 4월까지 러시아가 전장에서 계속 밀린다면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불안합니다. 그동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 적자의 골이 깊었는데 최근엔 수출마저 꺾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수출은 12.8%가 줄었습니다. 반도체는 지난 8월부터 수출이 줄기 시작해 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30%, 60%씩 줄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약 70%, 80% 정도가 아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매출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두 기업의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를 할 테고. 반도체 경기는 4분기에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경제 침체로 재고가 쌓이고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이어온 무역 적자 행진은 4분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매우 높아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4, 4분기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반도체 수출이 너무 큰 폭으로 늘어 올해 반도체 실적이 악화한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보면 최저가 28%, 최고는 무려 43%에 달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괜찮은 거죠. 너무 이렇게 증가율, 당월 수치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흐름을 많이 놓치는 거죠.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라 올해 수출 증가율은 9월까지 11.2%로 지난해 25.7% 성장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지 우리 경제의 수출 동력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반복되는 사고와 안일한 대응을 두고 SPC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유족들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허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안전장치 미비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정황과 증언이 쏟아지면서 개별 계열사를 넘어 SPC그룹 차원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허영인 회장에게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 우선 SPL은 상시 근로자가 50인이 넘고
사망사고가 난 만큼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등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 회장은 계열사인 SPL에 대해 서류상 경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SPL이 별도 법인이라 SPC그룹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SPC의 지배를 받고 있고 컨트롤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조사도 하기 전에 단언하는 게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고받기로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는 허 회장 일가가 소유한 파리크라상이 SPL 지분을 100% 갖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분을 합치면 100% 파리크라상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영인 회장이 1인 단독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SPL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망노동자 유족도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실상의 경영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허 회장이 직접 안전을 위한 재원을 투자해 사고 재발을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안전을 경시하는,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문화는 SPL 관계자만 처벌돼서는 개선될 수 없고 SPC 회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회장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를 넘어서 SPC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법에 규정된 사측의 책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오비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요. LG가 우승할 것 같아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직업 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우내 참아왔던 프로야구 팬들의 갈증은 표를 사는 입구에서부터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해야지 세상 사는 재미가 나죠. 입장표는 경기 개막 3시간 전인 11시에 매진돼 많은 야구 팬들이 만원짜리 표를 5만 원 이상 주고 사고 압수당한 거는 8,000원하고 아니죠. 이거 2장입니다. 언제 인기 연예인 최시라의 개막식으로 시작된 잠실 경기에서 열띤 응원을 펼치는 치어리더도 한마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진짜 밤 저녁 때까지요. 진짜 못 먹고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관중석으로 날아온 공은 절대로 어른들의 차지가 될 수 없습니다. 갈래갈래 찢은 신문지를 흔드는 특유의 응원에 외야사 곳곳에 높이솟은 끌채만큼 홈런에 대한 기대도 최고조에 이릅니다. 하고 시즌만 기다렸는데 막상 응원팀이 지금 뒤지고 있으니까 좀 섭섭하네요.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일부 흥분한 관중과 선수 사이에 난동이 벌어져 금지된 수를 몸속에 감춰 들어오는 현실을 볼 때 이 같은 모습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순간적인 감정들을 못 이겨갖고 올 프로야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더 재미나고 좋은 경기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서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관객석에서 항상 같이 할 거고요. 화이팅!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빗썸의 관계사 버킷스튜디오 임원 A씨가 도망하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검찰이 빗썸 관계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 전 CCTV 화면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단풍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분들은 안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부여와 대관령 등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지만 오늘도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0.7도, 철원은 5.1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0도, 철원 1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안팎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영동과 영남 동해안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은 8.1도, 안동이 8.6도, 부산은 13.7도고요. 낮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이 20도, 청주와 대전 20도, 광주 22도, 부산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